지금 사실은 절반대도 되게 비싼 거거든요. 오를 때는 자기가 산 가격에서 2배, 3배가 됐어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20%, 30% 빠지는 게 마치 붕괴인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상승의 폭이 그렇게 컸다면 조정의 폭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2년차 간평사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한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이제 정부의 대책이 벌써 이제 4번째 대책까지 다 나왔습니다. 627, 97, 10, 15, 119 대책 이후 지금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부동산 시장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할 텐데, 지금 현재만 봤을 때는 수도권 부동산 집값 상황 어떻고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가요? 관망이죠.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방향성과 달리 그래도 이제 불안한 마음에 참여하고 싶었던 분들은 계속 참여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 대출이 막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일부 거래되는 지역들,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되는 지역들은 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이슈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매물이 본인들이 이제 찾으러 다닐 때보다 훨씬 매물이 갑자기 많이 매물이 늘었다면서요? 그렇죠.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그러면서 호가도 좀 조정이 되니까 살려고 했던 사람도 그럼 조금 더 지켜보면 조금 가격이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좀 관망세가 이어지는, 그래서 거래로 막 바로바로 이어지는 형태는 아닌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가는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매물은 좀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그럼 실거래가는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래가 그냥 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가 되면 이제 매물 잠김이 심해지고 뭐 이제 더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했었거든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는 안 나오고 외곽의 물건만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된다고 하니까 가장 매물이 급증한 곳이 강남 3구예요. 왜요?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부 뭐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주택인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부터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장기 보유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을 이제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이제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이제 80% 가까이를 양도 차익을 국가에 환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80%를 제외하고더라도 더 많은 상승이 있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유지에 대한 비용 자체도 굉장히 늘어날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판단의 시점에 온 물건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매물을 내놨는데 뭐 압구정 같은 데는 뭐 100억에 거래됐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억이 아니라 뭐 80억 정도에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아, 실제로? 네, 실제로. 카드란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이건? 저도 이제 다른 채널에 갔다가 들은 건데 아는 분이 80억에 내놨는데 안 팔려서 이제 75억으로 이제 좀 낮췄는데 그래도 이제 안 팔리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체감하는 정도의 가격 조정이 있지 않는 한 사실 환가되기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압구정 같은데 핵심 지역 아파트가 수십억, 어떻게 보면 100억짜리가 뭐 20억에서 25억 낮춰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게 불과 몇 달 전, 작년 말까지만 해도 거래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몇 달 사이에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거래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거래를 하려면, 여기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인 자금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되는 상태인데 그런 자금을 이제 융통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많지 않고 어떤 미리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야 이렇게 이제 가격이 많이 조정된 물건을 이제 염두에 뒀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장 뭐 5월 며칠까지 뭐 70억 뭐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사실 거래가 많지는 않았어요. 뭐 1년에 뭐 두세 건 뭐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신고가 찍고 올라가고. 그렇죠.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은 사람들은 계속 이제 올라가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더 갖고 있으면 더 올라갈 건데 왜 팔아? 이런 생각들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매물로 내놓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호가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살려는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 가격에 팔리는 이런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이제 실현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매물이 여러 개 나와 있고 실제로 그리고 그 물건이 근데 이제 안 팔리고 있는 시장인 거죠. 그럼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이 좀 이전보다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다주택자들의 본격적인 엑스odus 신호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유지하는 거는 다 이제 본인의 개인의 선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정리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인가, 이 판단들을 지금 하시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세금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제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가격 상승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기존에 부담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부담감이 느껴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부담감이 커진대. 그리고 다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차익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실현하면 훨씬 많은 압구정이나 뭐 이런 데 예전에 매입하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10억대 뭐 이 정도에도 다 매입을 하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9배, 10배 이렇게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이거를 내가 5월 9일 이전에 팔면 그 이익을 웬만큼 다 회수할 수 있는데 지금 5월 9일 이후가 되면 언제 그게 유예가 생길지, 언제 이 중과세가 폐지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장기간을 보유해야 되는 형태. 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중장년층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소득이 이제 사라진 시점이고 또 자식들한테 어느 정도 현금을 주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해주는 태로 열어줬는데 그럼 이게 시장의 매물소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런 부분까지 막아놨을 때 이제 대처하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허용을 해줬는데 그것도 이제 무주택자에 한해서 허용이 된 상태이고 한 차례의 어떤 지금 현재 전세 입자의 기간이 끝나는 그 시기까지 유예를 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예전처럼 갭 투자가 막 성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매수 우위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 매도자 많은 시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 시기에 그럼 실거주 목적인 무주택자가 아까 전에 압구정 같은 데가 뭐 수십억씩 낮춘다는 건 어쨌든 뭐 미래의 기준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급매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급매물 잡는 게 유효한 전략일까 아니면 아직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지금보다 더 하락이 안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대출 같은 것도 감당 여력 하에서만 빌려주는 수준으로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런 판단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시장을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우리가 강남의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는 30억 하던 게 40억 하고 60억 하고 70억 하고 이렇게 지금 호가나 어떤 실거래가가 올라간 상태가 한 2, 3년 안에 벌어진 상태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이제 가격의 조정의 폭도 그 변동성의 폭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떨어질 리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시장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조정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있다면 조금 관망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서울 아파트 시장이 하락을 넘어 붕괴 수준의 위기에 처했다고 얘기해 주시던데 그 근거는 뭐죠? 저는 이제 붕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정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상화. 그렇죠. 사실은 이거 붕괴되면 뭐 나라 망한다, 경제가 다 뭐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시장의 회전율을 생각해 보면 이 시장이 회전율이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채 중에 10채만 거래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 이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또는 갈아타기를 하시는 경우도 올라간 금액만큼 올라간 가격에 집을 샀고 그 어떤 대출의 규모를 늘리지 않았다면 사실은 큰 타격이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고 해서 어떤 타격을 입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뜨거웠던 상승장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런 무리한 대출을 활용해서 참여했던 사람들 거기서 이제 자기가 대출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본을 잠식하는 거지 어떤 부담감이 뭐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를 잘못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속은 쓰리겠지만 살아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문제인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과열기에 좀 무리해서 뛰어드신 분들 그들에 한정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과거 이전 하락장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어떤 대출이나 레버리지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과거 22년도 고금리가 도래를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어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분들이 이제 20년, 21년 영끌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도강이나 어떤 서울 외곽지에 영끌을 많이 해서 들어간 상태고 절대 금액 자체의 어떤 절대 대출의 규모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라는 게 절대 금액 자체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영끌하신 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소득도 받쳐주면서 대출의 규모도 똘똘한 한 채만이 어떤 그 시장만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을 훨씬 비싸게 매입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득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소득 구간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적인 그 빚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그럼 지금 부동산 가격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다고 좀 보시는 거죠?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게 뭐 고점 대비 뭐 몇 프로 뭐 절반 돼도 지금 사실은 절반 돼도 되게 비싼 거거든요. 절반 돼도 비싼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를 때는 자기가 산 가격에서 2배, 3배가 됐어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절반이 되는 거에 대해서 또는 그거에 뭐 20%, 30% 빠지는 게 마치 붕괴인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상승의 폭이 그렇게 컸다면 조정의 폭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 경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감당하죠.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걸 많이 활용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유지를 해갈 거고 그 사람들의 삶의 자체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는 거지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나 있을 거잖아요.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 그렇지만 이제 강제적인 상태로 내몰려서 정리되는 물건들은 지금 이제 경매가 급증하는 형태로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타격이 있긴 있겠죠. 어떻게 없겠어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경제가 뭐 붕괴될 정도로 그렇게 큰 충격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 결론부터 먼저 여쭤보고 다시 이제 좀 하나씩 여쭤보면 그러면 이제 올해 어쨌든 공급 부족 문제, 전세 시장 불안도 여전히 있는데 이게 집값 상승 여전히 불러온다는 우려도 있는데 올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 매매 전세 시장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가 굉장히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개념 자체를 그동안은 외부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서울의 기존의 평균 입주량 대비해서 뭐 올해 내년에 입주하는 물량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로 인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공급 부족이 과연 어떤 정도가 공급 부족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공급이라는 거는 수요의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22년 고금리가 도래했을 때 그 당시 공급이 막 폭증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 공급 부족 논란은 사라지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집을 사기를 원하느냐 그런 수요 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공급은 항상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대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이번 정부가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신축의 공급과 기축의 공급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한번 지어지면 매물로서 어떤 시장에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쌓여가는 그 물량인데 사람들이 이걸 팔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새로운 신축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축의 물건도 자기가 어떤 유지할 수 없거나 갖고 있는 게 더 불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매물로 내놓는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거고 신축의 물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수도권에 서울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접근성을 양호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로 정비된 지역에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지역들로 이미 빠져나간 수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이 집을 팔고 새로 들어와주는 그 수요까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서울은 계속 수요가 넘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집을 처분해야 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외곽에 있는 집을 누가 사주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전체적인 어떤 살 수 있는 수요나 사람 자체는 감소하고 있는 게 팩트거든요. 그러면 공급이라는 건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가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지금처럼 예전에 하던 공급만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자원의 어떤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걸 생각하면 무조건 때려짓는 게 답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공급 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공급을 발표를 했잖아요. 신축에 대한 공급도. 그것도 어떤 민간이냐 공공이냐 나눠서 생각했을 때 민간의 혜택을 줘서 공급을 늘린다? 민간이 원해야 공급을 하는 거예요. 민간의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은 민간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역할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책 발표할 때도 공급 확대 측면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부분은 그냥 기존 상태로 유지를 하고 기존 그대로 해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진행하는 곳들은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가게 두고 공공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 또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니즈가 많으니 그런 물량을 포함해서 이번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원하면 원하는 곳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또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기다리면 어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한 이런 조치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부가 이 방향성이라든가 일관성을 계속 가져간다면 안정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굉장히 지금 좋게 보시네요. 자, 그럼 정부 정책 공급 대책 한번 여쭤보면 정부가 용산과 가천과 알짜부지 6만 가구 공급하는 129 대책 내놓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입지와 뭐 70% 겹친다는 지적도 있고 과거에 무산된 사업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지 염려도 많고 또 지자체 주민 반발이 거센 건
우리가 뉴스로 많이 봤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비판들을 네.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을 왜 해요? 우리가 기존에 네. 있던 곳을 개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서울에 위치한 곳들을 통해서 어떤 아파트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곳들을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개발 가능한 땅 자체도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진행했던 거와 70% 겹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추가적인 물량을 찾아내는 게 신기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거겠죠. 그때 실패했는데 지금 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은 후행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민간의 공급과 똑같아요. 민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민간도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면 그 안에서 계속 반발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뭐 20년 전부터 추진위원회를 세워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혜택을 줘서 신통기획을 통해서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나 뭐 이런 걸 준다고 하니까 이제 사업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준공 예정하는 게 35년이에요. 빨라야. 그 정부가 얘기하는 건 지금 30년이거든요. 이게 30년이 될지 또 음마도 35년이 될지 그건 모르는 얘기지만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차이점은 민간은 본인들의 땅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멈춰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공은 공공의 땅을 가지고 어떤 지자체의 반발이라든가 주변의 주민들의 반발을 지금 수용해서 어떤 무리 없이 가려고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은 공급으로 이어져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어쨌든 공공이 사는 게 더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그럼 그때는 왜 실패하고 이번에 왜 성공하는 걸까요? 그게 실패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합의의 과정이죠. 예를 들면 태릉 같은 경우도 태릉이 이제 그 경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층을 지을 수가 없는데 서울에는 이제 많은 공급을 하고 싶어 하니까 더 이제 좀 층을 높여가지고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주민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하니까 결국에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보면 태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떤 세대수가 확장되지 않았어요. 기존의 경관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들을 그 합의를 통해서 이 정도로 개발하는 것 정도 돼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싶으니까 이렇게 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진행 과정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마치 민간이 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이 계속 갈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공공이 하는 거는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과연 되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공공이 이제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비용을 들여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건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자, 하지만 서울의 적정 수요가 연간 4.6만 가구 정도라고 하는데 올해 입주 물량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이겠죠? 당장 공급난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간에 4만 6천 가구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게 이제 과거의 평년 평균 대비해서의 그렇죠.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문정부 때의 평년 평균 숫자거든요. 근데 이 숫자는 그 문정부 이전의 10년의 평년 평균 세대수로 봤을 때는 15,000세대 정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만큼 문정부 때 굉장히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그 이전 시기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가 엄청나게 계속 이제 지어지고 있었지만 새 아파트가 별로 없었던 시절에도 그 정도로 공급을 했어도 계속 소화가 되던 시장이었고 그 이후에 어떤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라든가 또 가격의 상승이 있으면 그만큼 이익이 있으니까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구조로 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물량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들어오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게 이제 문정부 때 46,000호 이 정도 들어온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과거에 몇 년간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부족할 수 있죠. 더 적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신축에 대한 공급만 생각하고 그게 부족하니까 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 이전에 공급된 집들은 뭐고 그 집에서 서울에서 전세 살다가 경기도 뭐 광명이든 과천이든 이런 데 새 아파트 얻어서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어떤 공급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수치로만 보면 27,000, 가구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지만 지금 그럼 그게 채워지냐를 또 생각을 해보면 그 가격이 이제 기존에 낮은 가격의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새 아파트로 공급이 되는 물량들이 입주를 하는 건데 그 물량을 채워줄 수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데 그 집을 사신 분들은 분양가 대비 이제 시세가 2배라고 하는 시장에서 분양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놓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람이 30-40%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전세를 놓는데 그 물량이 다 소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 공급 부족은 어느 가격대의 공급이 부족한지 사실 이런 문제거든요. 집은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비어있는 집도 많잖아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진짜 이 시장에서 어떤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대의 공급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대의 공급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강남에 뭐 웬만하면 전세도 뭐 15억 뭐 이렇게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15억 주고 전세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2만 가구? 3만 가구?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무조건 수치적으로 이게 공급난의 어떤 딱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어렵다라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걱정하는 공급 부족이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